안녕하십니까. 인베심의 유경문 소장입니다. 오늘 발표 주제가 사실 이 타이틀에서 나오듯이 소통과 프로세스가 사실 핵심 주제거든요. 자, 어떻게 고객과 소통하는 방법, 그리고 그 개발 프로세스가 고객과 함께 어떤 그 작업들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쓰고 있는 인베심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게 오늘 발표 내용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같이 이제 공유하고 싶은 가치가 있다면은, 프로젝트의 가치, 또 개발자로서 얻게 되는 가치. 사실 기존의 협업 소프트웨어들이 이 두 개의 가치는 잘 실현하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고객의 만족이라든지 고객과 피드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시스템을 사용한다든지, 그래서 결국 어떤 심리스한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번에 마침 아틀라시안 솔루션 중에 지라 서비스 데스크 제품을 가지고 저희 업무 워크플로우에 도입을 시켰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는 제품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릴 텐데요. 자, 우선 지라 서비스 데스크가 필요하고요. 그다음 비트버킷, 그다음에 소스트리라는 깃 도구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 지라 서비스 데스크나 비트버킷은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용하셔도 가능하고요. 이번 시연에서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이제 히로크라는 게 등장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디플로이 서버로서, 비트버킷과 외부 서비스가 어떻게 연동이 되는지,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인베심은 좀 단순하게 업무를 처리하자. 복잡하지 말고, 좀 간결하게. 그렇지만 그 단순함과 간결함 속에는 복잡함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아마 이 발표도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제품군의 대상은 작지만은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잘 전달되었으면 하고요. 자, 진행 순서는 그렇습니다. 사실 인베심 워크플로우를 설명하기 전에 이 워크플로우의 어떤 근간이 되는 깃이라는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깃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의 워크플로우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적용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깃 쓰고 계신 분도 많을 텐데, 저희도 지금 깃 쓰고 있어요. 근데 제 주변의 회사들도 깃을 쓰면서 깃을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다는 거죠. 사실 깃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 형상 관리도 꽤 오래 했지만은 그중에 깃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다고 저도 느끼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 설명을 하기가 만약 깃만 가지고 설명을 해도 오늘 하루 종일 설명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 깃이 왜 좋은지, 깃의 기본적인 명령들은 지금 아틀라시안 문서인데요. 저희 회사가 아틀라시안 솔루션 파트너라서 지금 이 문서를 이제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정말 개발자로서 정말 잘 돼 있더라, 문서가. 이 정도만 보셔도 충분히 깃의 기초적인 내용들을 잘 학습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저는 깃의 명령어보다는 깃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깃에 대한 철학이죠. 이 도구에 대한 철학을 이해하면 깃을 학습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딱 제가 말씀드릴게요. 깃은 서브 버전이나 다른 어떤 형상관리 도구와 다르게 깃을 설치한 그 로컬의 PC는 그 자체가 저장소가 됩니다. 서버 버전처럼
원격 서버에 있는 소스를 복사해온 카피본이 아니라는 거죠. 저장소입니다. 말 그대로. 좀 달리 말하면 이 깃을 설치한 개인 개발자의 PC를 오픈만 하면 다른 사람이 와서 원격 저장소처럼 쓸 수 있다는 거죠. 여기처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하고 있으면 아, 깃은 깃 방식이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어려운 게 아니라 깃의 철학과 깃의 방식에 따라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 좀 덜 어려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자, 두 번째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깃은 머지 기능이라고 합니다. 병합 기능이 사람이 병합을 하는 게 아니고요. 깃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저희들이 병합을 할 때 특별한 명령을 사용하지 않아도 깃은 여러 개의 브랜치 중에 조상 커밋을 찾아서 몇 가지의 전략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보통 서버 버전 쓰시는 분들도 많이 쓰는 3웨이 머지라든지 패스트 포워드라든지 아니면 리커시브하게 머지를 한다든지. 자, 이러한 선택이 개발자에 의해서 뭐 선택이 아니에요. 깃이 알아서 해결해 줍니다. 매우 강력한 기능이죠. 그래서 깃은 브랜치를 장려합니다. 예전에 서버 버전 같은 경우에는 브랜치는 필요악이라고 할 정도였거든요. 깃은 그렇지 않고 마음껏 브랜치해라. 지우고 괜찮다. 뭐 이런 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브랜치 때문인데요. 이 브랜치가 복잡하면 복잡해질수록 병합 작업도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이 복잡함에 왜 복잡하냐? 사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 문제 해결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정한 최소한의 규칙과 질서가 있다면 단순해질 수 있다. 자, 지금 말씀드릴 몇 가지 브랜치 전략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마스터 브랜치가 있죠. 보통 트렁크라고도 하는데 이 마스터 브랜치가 릴리즈 브랜치 역할을 동시에 같이 합니다. 그리고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브랜치를 따죠. 해당 이슈의 키로. 굉장히 쉬운 전략이고 저희들도 종종 쓰는 전략입니다. 자, 심플리스트 워크플로우가 있는데요. 자, 이 전략은 깃플로우 워크플로우를 좀 단순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인베시 워크플로우도 이 브랜치 전략에 어떤 근간을 두고 있어요. 잠깐 설명드리자면, 자, 역시 마스터가 릴리즈 브랜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죠. 하지만 개발 브랜치를 만들고 새로운 기능들은 개발 브랜치에서 분기를 시키는 거죠. 그러다가 개발 브랜치에 다시 모징을 하고요. 릴리즈가 될 때 마스터에 릴리즈를 합니다. 굉장히 좀 안정적인 방식이에요. 이런 전략은 보통 회사가 아니라 솔루션 개발하시는 분들, 즉 버전 1.1에 대한 제품을 출시하고 또 버전 1.2에 대한 제품을 출시했는데 버전 1.1에 대한 고객은 그 버전만 쓰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런 브랜치 전략에서는 마스터가 개발 브랜치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실제 마스터 버전은 이 버전별로 나눠져 있는 거죠. 네. 버전이 많다면 좀 복잡하긴 하겠네요. 그리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 브랜치가 바뀌었다고 해서, 자, 브랜치의 상태가 변경되겠죠. 어떤 변경이 일어나냐. 브랜치가 생성될 때, 또 풀 리퀘스트가 만들어졌을 때, 또 풀 리퀘스트가 승인이 돼서 모지가 됐을 때, 이런 각각의 개발 단계에서 일어나는 변경이 지라 소프트웨어의 이슈의 상태를 자동으로 변경시켜줍니다. 물론 약간의 설정을 해야 되지만요. 그러니까 개발자는 이슈 화면에 들어가서
인 프로그레스 누릴 필요 없고요. 리뷰 상태 이렇게 조정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작업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지라 소프트웨어 환경 설정에서 업무 플로우에 업무 흐름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 업무 흐름에 들어가서 이 트리거를 설정하시면 원하시는 어떤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상태 변경이 자동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그 설정입니다. 자, 저희들이 뭐 좀 간략하게 얘기했지만은 사실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찾은 정답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정답은 없다라는 거죠. 다르다는 거죠. 프로젝트마다 다르고요. 우리 조직과 다르고 다른 분들한테도 이게 정답이라고 얘기는 못해요. 문화가 다를 테고요. 조직 구성원이 다를 테고요. 고객이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정답은 없지만 저희들이 많이 써보니까 적어도 이 정도는 범용적으로 쓸 수 있겠더라.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 이름을 좀 붙이자면 그냥 인베시먼 워크플로우라고 붙였는데 저희들은 철학은 그겁니다. 간단해야 되고요. 그리고 한 사이클을 반복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야 된다는 거죠. 뭐 저희들이 뭐 점진적이고 또는 뭐 반복적인 개발 방법을 쓴다? 예, 그렇기도 하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의 이슈가 생성되고 종료되기까지의 그 전체의 과정이 개발자가 관여하는 부분이 개입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최소화되어야 된다. 그래야만 반복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봤거든요. 자, 그래서 인베시먼 워크를 보면 크게 세 개의 카테고리가 나눠지는데 첫 번째 보면 이제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또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검증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어떤 최종적으로 이 이슈를 구현 단계로 넘길 것인가. 그런 의사결정 체계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의사결정에서 좋아, 그럼 개발하기로 했어. 그러면 해결 단계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개발 단계가 되는데 보통은 이제 뭐 브랜드 생성하고 개발하고 뭐 풀리캐스 날리고 리뷰하고 배포하겠죠. 자, 기존의 소프트웨어는 여기까지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완료했고 완료 보고서 쓰겠죠. 기존대로라면 고객의 의견은 잘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피드백 받을 어떤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저 카톡으로 고맙습니다 하는 정도는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정량화되어서 관리되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지라 서비스 데스크에서는 요 부분까지 다 관리를 할 수 있어요. 나중에 뒤에서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제 어떤 사례를 보여드릴 텐데, 자, 제가 이 프로젝트 참여자에서 얘기를 할 텐데, 이 프로젝트 참여자에는, 보시다시피, 담당자가 있어요. 클라이언트들이죠. 개발자가 있고, 엔드 유저가 있어요. 엔드 유저는 전혀 어떤 발언권은 없어요. 이 맨 위에 있는 담당자들이 엔드 유저들의 의견을 수집해서 이제 관리하는 관리자 격이죠. 당연히 제품 총괄 책임자는 있을 거고요. 자, 요구사항이 생성되고 해결 단계로 가기 위한 어떤 과정인데요. 간단해야 된다. 고객은 저희들이 제공한 포털 사이트에 접속해서 문제를 제기한다든지 새로운 기능에 대한 뭐 건의를 한다든지 자, 웹에서 들어올 수 있고요. 아니면 저희들이 정해놓은 이메일로 보낼 수도 있어요. 자동으로 이슈로 등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슈가 등록이 되면 이 프로젝트 참여자,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이해관계자들이죠.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메일이 전송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메일에서 링크를 클릭하면 이슈로 바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언제 발생하느냐? 사업기간 끝나고 나서 유지보수 기간에 일어나느냐?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점진적이고 계속 반복적인 개발로 인해서 릴리즈 주기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릴리즈 하고 나서 고객들의 반응이 그냥 즉각 반응을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 모든 요구사항을 다 수렴할 수는 없겠죠. 사업 범위를 넘어나는 요구사항도 있을 거고, 이건 새 기능이 아니라 버그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어떤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희들은 룰을 하나 정했습니다. 담당자들과. 만약 이 이슈가 새 기능이다. 그렇다면 보트를 해라. 그러면 이 새 기능이 필요로 여긴다면은 저희들 개발팀과 그쪽 담당자들과의 어떤 어떤 보트 수가 과반수를 넘는다면 그건 바로 개발하겠다. 물론 버그 같은 경우에는 즉시 개발이죠. 그냥. 자, 이게 지금 보트 하는 과정인데 뒤에 계신 분들은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요 영역에서 보트를 하게 되고요. 자, 이제 어차피 개발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 다음 단계는 누가 개발할 건데요? 담당자를 지정해야죠. 네. 여기는 담당자를 지정하는 화면이. 자, 담당자를 지정했는데 바로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에게 바로 메일이 날아갑니다. 네.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영수 씨라는 사람이 할당이 되었다. 이거 저희들이 보낸 게 아니라 JSD에서 자동으로 보내주는 메일. 자, 이제 개발자는 이제 담당자는 이제 할당을 받았으니까 이제 해결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자, 해결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쉽게 해결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실제로는 쉽지는 않아요. 지금부터 말하는 부분이 가장 어려운. 네. 그리고 또 기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 텐데 아마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텐데 네. 아무튼 그 언급을 안 하고 얘기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좀 구체적으로 가능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브랜치를 따야 돼요. 어떻게? 그냥? 아니죠. 브랜치도 전략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아틀라시안에서 제공하는 이제 브랜치 전략입니다. 4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가 중앙 집중식이죠. 예. 흔히 아시는 구조인 것 같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피처스마다 브랜치를 따서 나오는 거. 다음 워크플로우는 기플로우는 툴이 사용하는 워크플로우인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실 저도 이런 워크플로우를 따른 그 그래프를 볼 때 저도 추적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자, 그 다음 포킹 워크플로우가 있는데 오픈소스 개발 모델에서 많이 쓰는 것들이죠. 예. 다른 사람의 저장소를 클론이 아니라 포킹을 받아서 풀 리퀘스트를 요청하는. 예. 저희들은 이 2개의 장점을 모아서 만들었고요. 자, 지금 우리 인베심의 워크플로우가 사실 진짜 정답은 아닙니다. 예. 하지만 저희들 고민 끝에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들한테는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자, 어떠느냐? 저희는 최소한의 브랜치만 유지하자. 자, 이 최소한의 브랜치만 유지하자는 말은 이 정도의 브랜치는 있어야 한다. 저희들이 해보니까 브랜치를 안 써보려고 했었는데 더 관리가 안 돼요. 더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그래서 자, 마스터 브랜치는 당연히 있는 거고요. 자, 마스터 브랜치는 릴리즈 브랜치예요. 그런데 배포를 했단 말이죠. 근데 버그가 생겼어요. 핫픽스. 그건 즉시 대응해 줘야 되니까요. 핫픽스 브랜치를 만들고요. 다음은 이제 우리가 이제 장기 계획이 있을 테니까 로드맵에 따라서 개발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디벨로퍼에서 만드는 거죠. 자, 방금 이제 저희들이 어떤 브랜치 전략이 있다면 브랜치 전략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개발자는 그 이슈에 들어가서 분기점 만들기를 클릭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브랜치 생성 화면이 뜨죠. 자,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자, 어떤 브랜치로부터 브랜치를 생성할 것이냐? 자, 그 브랜치의 상태는 어떤데? 그 브랜치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failed 난
그러니까 즉 테스트도 통과 못했고 빌드도 통과 못한 브랜치를 받아와서 무슨 문제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CI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나중에 CI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자, 네이밍은 이슈키가 그대로 넘어옵니다. 저희들은 그냥 이대로 써요. 근데 다른 분들은 뭐 자체 네이밍 룰이 있어서 더 이제 디스크립션을 넣든지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면 브랜치가 생기고요. 자, 바로 다음 화면 넘어갑니다. 이제 체크아웃 하세요. 네. 지금 웹상에서 계속 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자, 체크아웃 버튼을 누르면 소스트리가 탁 뜹니다. 물론 맥에서는 바로 뜨는데, 네. 어쨌든 저 버튼을 클릭해서 브랜치, 작업 저장소를 브랜치를 바꾸는 거죠. 새로운 브랜치로. 자, 여기까지 보시면은 사실 말해서 긴 명령을 뭐 쓴 게 없어요. 네. 이슈에서 그냥 분기점 누르고 몇 가지 체크한 다음에 그냥 확인 눌렀을 뿐이죠. 그러면서 작업 로컬 저장소까지 다 바꾼 겁니다, 지금. 자, 이제 자주 쓰는 기능들이 나옵니다. 뭐 개발을 하겠죠. 커미트 할 테고요. 예.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병합 작업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주 쓰는 게 머지나 리베이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디폴트는 머지입니다. 굳이 리베이스라는 명령을 쓰지 않는 이상은 기본적으로 깃은 머지를 씁니다. 머지는 굉장히 똑똑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경우 머지는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아요. 하지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좀 복잡해지죠. 커밋이. 네. 리베이스는 어떤가요? 거의 선형화되어 있어요. 즉 추적성이 용이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머지 쓰면 더 편한 머지 쓰는데 또 가능하면 리베이스를 하자. 네. 툴 받을 때도 리베이스 옵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툴은 우리가 git 툴 명령을 내렸을 때 숨어있는 옵션이 있어요. 기본이 머지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여기 체크하시면 머지가 아니라 리베이스로 툴해. 네. 환경 설정 들어가시면 아예 여기 디폴트로 체크하게끔 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리베이스를 좀 권장하는 편이긴 하죠. 자, 깔끔하잖아요. 네. 자, 다음. 작업 중에 일어난 일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복구를 해야 된다. 네. 있습니다. 리셋이라는 걸 쓰시면 돼요. 자, 리셋은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이 옵션에 대해서 뭐 지금 설명드릴 필요 없이 자, 돌아갈 커밋을 클릭하고 잘 보이네요. 이 커밋을 초기화 누르시면 네, 잘 보이시죠? 한글로 네. 다 버리고 되돌아갈 것이냐? 아니야, 작업 중인 건 남겨놓고 인덱스만 바꿀래? 뭐 어느 정도 수준을 정할 수가 있는 거죠. 깔끔하게 대부분은 뭐 깔끔하게 다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가능하다. 자, 리버트가 있습니다. 리셋도 있는데 리버트는 왜 필요하느냐? 예, 얘는 기존 커밋을 삭제하지 않습니다. 예, 변경한 내용을 변경한 내용을 만들어서 새로운 커밋에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과거에 삭제되기 전에 커밋이 남아있다는 거죠. 예,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 근데 이게 왜 있을까요? 이게 기철항입니다. 삭제하지 말고 이름 남겨라. 응? 그게 더 관리가 잘 될 것이다. 그런 거죠. 아무튼 둘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롤백은 충분히 되실 거고요. 자, 스태시 같은. 자, 저희 같은 워크플로우에서 브랜치가 어느 정도는 있어요. 네. 자, 어떤 피처스를 받았어요. 기능 요구사항을. 근데 이 기능이 개발하는데 한 달이 걸려요. 근데 마스터의 릴리즈는 계속 앞으로 나간다는 거죠. 나중에 한 달 있다가 합치려고 할 때 그 변화의 갭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충돌 해소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깃은 주기적으로
또는 정기적으로, 예, 예를 들면 뭐 출근해서 한번, 예, 원격 저장소와 동기화를 한다든지, 예, 그래서 충돌 수를 좀 가능한 줄이는 거죠. 그래도 충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갔는데 git 프로 했는데 오류가 탁 뜨는 거죠. 예. 안 되는 거죠. 자, 이때 스탯이는, 자,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거 있어. 요거 잠깐만 딴 데다 놔두고 원격 저장소하고 다시 병합을 시도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도 충돌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 문제를 푸는 과정이 굉장히 논리적이라는 거죠. 굉장히 쉬워져요. 네, 스탯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스탯이가 했던 일을 수동으로 하면 됩니다. 리셋을 했다가, 물론 리셋하기는 작업한 거 내용 저장했다가 다시 합쳤다가 하면 어떻게든 하면 됩니다. 하지만 스탯이 명령을 알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다. 그런 거고요. 자, 태그인데 이 태그는 서버 버전 쓰시는 분들은 이 태그가 리드온리 디렉토리다. 뭐 이 정도 알고 계시죠. 예. 여기서는 아닙니다. 그냥 어떤 아무 과거의 커밋이든 현재의 커밋이든 한 개든 두 개든 마음대로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뭐 릴리즈 했을 때 뭐 릴리즈 1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름을 짓겠죠. 예. 또는 이 커밋을 날릴 날 뭐 여자친구하고 100일째다. 뭐 그런 것도 정말 남길 수 있어요. 예.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는 엄마 생일이었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자면 git은 뭐라고 했습니까? 저장소입니다. 로컬 저장소예요. 로컬에서 일어난 건 로컬에만 반영이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중앙 저장소를 오염시키지 않았어요. 자, 오염시키려고 자기가 풀로 익혀서 날렸겠죠? 야, 이 태그 좀 중앙 저장소 반영해줘. 당연히 그건 리젝트 되는 거죠. 예.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자, 태그가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자, 요구사항이 10개씩 들어왔어. 이거 언제 다 처리해? 각각에다가 태그를 알려서 요거는 나중에 처리해야지, 요거는 뭐 다음 달에 해야지 하는 태그를 남겨둘 수 있어요. 자기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 태그를 딱 클릭하면 브랜치가 바로 생성됩니다. 브랜치를 뒤로 미루는 거죠. 일단 만들고 하다가 안 되면 지우는 게 아니라 지금은 모르겠어. 일단 태그를 붙여놓고 나중에 그 태그를 검색해서 바로 브랜치를 만들면, 예. 좀 지금 생각하기 복잡한 문제를 좀 뒤로 미룰 수 있다는 거죠. 그때도 태깅을 쓰기가 좀 좋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저희들이 있는데 만약에 마스터에 모든 개발자들이 쓰기 권한이 있다면, 예, 개판이 됩니다. 막아야죠. 사실 기세에서는 그 중앙 저장소를 블레스드 리파지토리라고 하죠. 굉장히 신성한 곳이다. 관리돼야 되는 곳이죠. 그래서 저희 워크플로우에서는 마스터에 병합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몇 사람밖에 없다. 그래서 그러면 그 다른 브랜치에서 마스터 브랜치로 병합을 요청을 해야 되겠죠? 그게 풀 리퀘스트입니다. 자, 풀 리퀘스트 이 요청을 생성하면 저장소 메뉴에 보면 있습니다. 예. 화면이 뜨죠? 바로 또 이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작성하죠. 뭐 변경했고 뭐 어떻게 해달라고 작성하겠죠. 또한 항상 요 체크 버튼 뜨겠죠. 예. 테스트 성공했네. 예. 자, 그리고 리뷰를 선택하죠. 물론 디폴트 리뷰를 선택할 수 있는데 난 누구누구에게 검토받고 싶어. 자, 이런 것들이 뭐 별도의 VPN 도구가 필요하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가서 잘 안 보실 텐데 브랜치별로 권한을 부여할 수 있고요. 머지가 되는 최소 조건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적어도 한 사람의 승인이 있어야 머지가 가능하다. 마지막 커밋에 대한 빌드는 반드시 테스트가 통과되어야 한다. 이런 제한 조건을 둘 수가 있다는 거죠. 비트버킷 환경 설정에서요. 자, 이제 풀 리퀘스트를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풀 리퀘스트를 처리하는 과정인데요. 보통 풀 리퀘스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코드 리뷰 때문에 많이들 쓴다고 하시죠. 근데 저희는 코드 리뷰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왜? 무엇을 어떤 이슈로 인해서 네가 어떤 일을 했고 그게 테스트가 통과되었다면 비록 나쁜 코드일지 모르겠지만 동작 가능하지 않느냐. 테스트를 통과했는데 그럼 믿겠다. 코드 리뷰는 다음에 시간 있을 때 한번 하도록 하고. 자, 그렇게 어프로브를 끝나면은 이제 머지가 이제 가능한 거죠. 자, 이거는 담당자만 가능하고요. 자, 머지 할 때, 자, 이 체크리스트가 나오죠. 아까 환경 설정에서. 네. 빌드 테스트 통과했나? 뭐 사실 여기서 이런 말씀 드리기 못한데. 머지, 저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해서 머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경고를 하는 거죠. 자, 지금 저희들이 말할 때, 구현 단계에서 말할 때, 지금 CI 부분이 빠져 있었어요. 단위 테스트라든지, 빌드라든지. 네. 왜? 뒤에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저희들도 모르게. 저희들은 비트버킷에 이제 파이프라인을 쓰게 되는데, 이 비트버킷 파이프라인은 뱀브의 클라우드 버전입니다. 뱀브의 모든 기능을 들고 오진 않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일을 클라우드에서 수행할 수 있어요. 네. 자, 보시면은, 자, 브랜치마다 다 어떤 테스트를 거치죠?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 브랜치마다 품질의 요구 수준과 관리 수준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파이프라인에서는 쉽게 설정을 통해서 이러한 관리 수준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 보실까요? 마스터 브랜치는 좀 많습니다. 뭐 해야 될 게. 네. 근데 디벨로퍼 브랜치에서는 좀 별로 없죠. 물론 이게 지금 테스트로 예제형으로 만든 건데. 네. 자, 이렇게 관리 수준을 달리할 수 있다. 파이프라인은 야멜을 쓰는데요. 뭐 도커 쓰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문법이죠. 이 야멜이 어렵냐? 아닙니다.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온다. 명령어들이. 단, 뎁스가 있을 경우 이것을 하나의 블록으로 본다. 그러면 블록별로 순서대로 진행된다는 거죠. 뭘 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약간의 스크립트 쓰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된다는 뭐 요 정도의 그건 있지만 굉장히 쉽습니다. 도커 쓰셨던 분들은 도커 파일 그대로 쓰셔도 돼요. 좀 더 크게 볼까요? 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이미지로 뭐 파이썬을 썼지만은 예를 들면은 좀 복잡한 경우가 있어요. 뭐 C 컴파일러랑 C 라이브 필요하다든지 그러면 도커를 만드세요. 그리고 도커 허브에 레지스트 하시고요. 레지스트가 된 거는 바로 이 베이스 이미지를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예, 강력하죠. 뭐 여기 보면 스크립트도 있는데 뭐 다양한 어떤 명령어들을 쓸 수가 있어요. 예. 여기서는 저희들은 이제 배포가 되면 뭐 원격 서버에 저장시키겠다. 뭐 이런 것도 넣을 수 있어요. CURL이든지 뭐 SFTP든지. 예. 그런데 저희는 좀 간단하게 이번에는 히로쿠를 썼습니다. 자, 히로쿠 가서 앱 만들고요. 파이프라인하고 연동이 필요한 건 단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앱에 API 키가 있고요. 앱 네임이 있을 겁니다. 자, 그걸 비트버킷 환경 설정에 가서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저장소에 배지가 생기는 거죠. 자, 이 버튼, 이 링크를 클릭하면 누구나 언제든지 최신의 결과물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자동화해서 이루어진 거죠. 저희들은 신경도 쓰지 않아요. 저장소에서 업데이트가 일어날 때 이 테스트와 배포가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자들은 전혀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한 번만 해두면 됩니다.
또한 이제 비트버킷에서는 이제 아카이빙을 할 수 있는데, 물론 소스트리에서도 아카이빙 명령이 있어요. 전 사실 Git 오래 썼지만은 아카이빙 명령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실. 예. 항상 이렇게 편하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자, 이건 태그별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태그 잘 활용하면 좋다. 예. 자, 보통은 여기까지 끝난다는 거죠. 근데 저희들은 고객의 피드백이 필요했습니다. 좋은 코드를 만들고 뭐 우아한 개발 방법을 쓰는 것도 괜찮죠. 근데 관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고객이 얼마나 만족스러워 하는지에 대한 그 부분. 자, 고객 대응은요, 이메일로도 할 수 있고 포털 사이트에 와서 할 수도 있고 그 이슈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들은 스마트 커밋이라는 걸 사용해서 언제든지 이 이슈가 이 브랜치에서 또는 비트버킷에서 이 어느 이슈이냐, 네, 역으로 또 찾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내용이지? 이거 어떻게 개발했더라? 그럼 뭐 찾을 필요도 없어. 그냥 링크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실제로 제가 지금까지 업무 워크플로우 여기까지 얘기했지만 개발자가 무슨 메일을 날린다든지 상태를 변경했다든지 뭐 그런 일이 없어요. 전부 시스템이 다 해준 겁니다. 개발자가 계속 반복적인 어떤 테스트와 빌드를 확인하고 그런 거 없었어요. 오로지 이 친구는 화면 그냥 흐름만 따랐을 뿐입니다. 뭔가 외운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열린다는 거죠. 브랜치 따면 브랜치 열리는 화면이 생성된 화면 열리고 클릭하면 그 다음 체크아웃이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예요. 풀 쉽게 생성하면 뜨고 그 다음에 승인 받고 모집 받고 하는 게 그게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슈에서 또는 이제 비트버킷에서 이게 무슨 이슈였더라? 이슈 클릭하면 바로 이슈로 넘어갑니다. 자, 모든 상태가 변경되고 어떠한 브랜치에 변화가 생겼을 때는 자동으로 JSD는 알림을 주네요. 프로젝트 참여자들에게.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다 이력을 볼 수가 있죠. 네. 잠깐 보면은 풀 리퀘스트하고 모제한 이런 사실까지 남아있어요. 네. 개발을 했던 어떤 이력과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한 이력이 그대로 같이 묶여져 있는 거죠. 자, 이제 이 이슈를 종료하게 될 텐데요. 자, 작업 다 끝났어요. 모지도 끝났고요. 네. 자, 이제 이슈를 종료를 누르면, 자, 메일이 날아갑니다. 맨 처음 이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에게. 자, 우리는, 아니죠. 우리가 한 건 아니죠. JSD는 이렇게 별표로서 고객의 만족도를 수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존의 고객들은 한 번 일을 맡겼을 때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정기적인 주간 보고, 월간 보고밖에 없었어요. 다 드러나지도 않죠. 실행해보기도 어려워요. 돌아가는 서버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근데 바뀝니다. 이제는 고객이 바뀌어가지고 그냥 바로 확인하고 싶으면 현재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태가 바뀌면 물어보지도 않아요. 어떻게 되어가요? 라는 전화가 안 와요. 계속 메일 알리니까요. 자, 그러한 요구사항들이 고객들도 알 수 있어요. 어떤 상태에 있는지는 요 포털 사이트에 들어와서도 알 수 있는 거고요. 네, 메일로도 알려주고. 자, 그렇게 해서 이 JSD가 이제 그 기록된 데이터를 수집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보고서를 만들 텐데요. 네, 이 보고서가 어떻게 쓰이느냐. 자, 작업 로드. 자, 어떤 개발자가 얼마만큼의 이슈를 처리하고 있는지 업무 부하를 좀 관리할 수가 있겠죠. 네. SLA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하든 안 하든 저희들은 이 SLA 목표 수치를 저희들은 설정해 놓습니다. 한 개 이슈를 처리하는데 걸린 전체 리드 타임이 얼마인가를 계산하는 거죠. 자, 이 계산은 고객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팀의 퍼포먼스가 어느 정도냐. 아, 우리가 이 이슈 안 처리하는데 2주가 걸렸구나. 그럼 스프린트 주기는 어떻게 조정할까요? 그때 반영하면 됩니다. 우리의 퍼포먼스는 조금 느리기 때문에 한 3주 정도로 하자. 네. 그때 사용할 수도 있겠죠. SLA는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 사용자적인 보고서. 이거 굉장히 강력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이건 디폴트로 만들어진 리포트고요. 이슈가 생성되고 해결된 그 갭을 지금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JQL이라는 어떤 지리어를 사용해서 만들어낸 보고서인데요. JQL만 조금만 아시면 원하는 어떠한 형태의 보고서도 만들어낼 수 있다. 자, 고객 만족의 정량화. 자, 그래서 고객이 얼마나 만족했느냐. 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정량화했다라는 거는, 정량화할 수 있다라는 건 나쁘지 않다. 네. 사실 관리자 입장에서는 야, 이거 인사고과 반영하겠어. 그럼 좀 다르겠죠. 본질을 찾겠죠. 자꾸 멋진 코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코드가 얼마만큼 고객에게 가치가 있었냐 이거죠. 고객은 얼마나 너의 대응에 만족을 했냐 이거죠. 네. 저도 개발자지만 이걸 가지고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건 좀, 네. 좀 스트레스가 좀 있겠네. 자, 잠시만 지금 몇 분 남았어요? 5분 남았습니까? 8분 남았습니까? 제가 좀 얘기가 좀 빨랐는데 저희들이 사용한 제품 맨 처음에 뭐였습니까? 지라 서비스 데스크, 비트버킷. 사실 그 두 개밖에 없습니다. 소스트림이 무료니까요. 네. 얼마든지 그걸 가지고 환경 설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러한 전체 업무 워크플로우를 네,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일원화된 시스템이에요. 업무 보고는 어디서 하고 접수는 어디서 받고 개발은 또 어디서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네, 이슈의 완료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화로 인해서 이 사이클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까 SLA 목표 설정에서 자 계속 그 퍼포먼스를 좀 높이겠죠. 야, 좀 더 빨리 해보자. 팀 개선을 좀 하겠죠.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처리할 수 있을까. 네. 그런 걸 통해서 점점 더 이 반복 주기는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 자, 그래서 결국에 본질은 뭐냐. 개발자도 편하고 프로젝트의 품질도 보증하고 고객도 만족하고 네. 저희들이 바랬던 겁니다. 일단 사실 기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었는데 그거 자꾸 얘기하면 50분이 다 지나갈까봐 말씀을 다 못 드렸어요. 부스에 오시면 저희들이 생각했던, 고민했던 내용들을 좀 같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부스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